자, 문제 바로 갑시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 금지 원칙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뭐 찾는 문제야?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번엔 난이도는요 훨씬 더 어렵죠. 틀린 거 찾는 것보다 옳은 거 찾는 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가번에 보시면 가정폭력범죄를 처벌 등하는 특례법에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법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 불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야. 그죠? 2006년인가 나왔는데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가 아까 보완처분, 그죠? 보완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 바로 얘입니다. 바로 얘야.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줄여서는 가정폭력 특별법 이렇게 얘기하기로 해요. 이제부터는 뭐라고? 가정폭력 특별법. 여러분들 물어볼 때는 이걸 쭉 얘기하기가 너무 길잖아. 가정폭력 특별법에 관한 뭐다? 사회봉사명령. 요거야 요거.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형법 그 자체가 아니야. 아니지?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맞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여기 틀렸어요. 그죠? 뭐라고 바꿔야 돼? 적용된다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저도 몰라요. 판례는요. 판례는 누가 내는 거? 판례는 법관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의 생각이랑 저희 생각이랑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사실 문제가 쉬워. 왜? 일반적으로 법관 생각이랑 일반인 생각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약간 틀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경우야 사실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면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자,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특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자유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 형벌을 받게 되면, 그죠? 교도소에 가요. 자유제한적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다? 형법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해돼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 가정폭력특별법상 100시간이었어요.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자, 범죄할 때 범죄 시에 뭐였어? 가정폭력특별법상 100시간을 부과할 수 있었던 거를 재판 도중에 200시간을 올린 거. 이거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바꿀 수 있어 없어? 보완처분은 바꿀 수 있긴 하잖아. 근데 누구만? 얘만. 자, 200시간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거야.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꾸로 가서 이 100시간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200시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건. 이해돼요? 행위 시때 100시간이었는데 재판 시에 200시간을 거꾸로 가서 여기다 200시간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완처분 나오면, 일반적으로 보완처분이 나오면 보호관찰이든 뭐든 아까 전자발찌든 뭐든 다 뭐야?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뭐만 적용돼? 얘만 적용돼.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야, 중요하지 않은 판례야. 중요한 판례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가정폭력특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그죠?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된다. 중요합니다. 나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 기준으로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키워드는 양형 기준입니다. 양형 기준. 자, 양형 기준은 형벌입니까? 형벌 아니죠? 형벌 아니잖아. 형벌 이외의 것은 우리가 뭐 가능하다 그랬어요? 소급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행위시 때 어떤 기준이 없었어.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재판시에 가서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자, 행위시 때 했던 범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니까 형벌 아닌 것들, 그죠? 형벌 아닌 것들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야? 형법 배우는 거야.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범죄와 형벌 아닙니까? 형벌 이외의 것들은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 있지? 얘 예외 하나까 얘는 꼭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위원회 나오잖아요. 무슨 위원회 나오면,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이건 느낀 거야. 무슨 위원회 나오잖아? 무조건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한 거는 이거는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걸 정한 거는 어떤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했다 하더라도 위협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슨 위원회가 나왔다. 이거 이렇게 잘 들으세요. 무슨 위원회가 나왔다.
무조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다 그러면 다 틀려. 100%입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 이해되죠? 그래서 저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뭐야? 위원회 나오면 위법하지 않다. 기억해. 암기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에 부가 뭐야? 돈 많은 사람? 그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아비부자죠?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건 뭐야? 부부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나가서 다른 애를 낳은 거야. 그러면 뭐래 그래? 혼인 외의 출생자지? 이해되잖아 무슨 말인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아빠가 나가서 바람핀 거야. 다른 여자랑 해갖고래. 죄송합니다. 뭐 해갖고 우리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나온 애를 그죠? 그래서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 키워드는 인지예요. 인지. 인지라는 걸 또 우리는 어렵게 써요 말을. 인지는 같은 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식. 그럼 뭐냐?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야 라고 인정하는 경우야. 그래서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표는 형법상 친족상돌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미칩니다.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이거? 미친다. 자 봅시다. 이것도 이해해봐. 자 범죄 행위를 해요. 범죄 시에 A라는 놈이 A-라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낳았어. 근데 이 A-가 범행을 한 거야. 아빠 물건을 훔친 겁니다. 아빠 물건을 훔쳤어. 그럼 얘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겠지? 근데 이 당시에는 A가 지금 A-가 자기 아들인지 몰랐어. 근데 재판할 때 보니까 뭐야? 재판할 때 보니까 A-가 자기 아들이래. 그럼 인지했지? 이걸 거꾸로 가서 이때는 몰랐잖아. 아들인지 몰랐잖아. 근데 아들로 봐줄 수 있느냐?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소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재판할 때 아들인 걸 알았지만 범죄 행위로 돌아가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 아들로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족상도례 규정도 자, 친족상도례 이거 나중에 강론에서 하겠지만 친족상도례 규정도 형법의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형벌입니까? 형벌 아니잖아.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야. 형벌 아니니까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지? 그렇게 기억하면 돼. 쉬워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미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영향을 미치는 이걸 말하는 거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아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자고. 그다음에 라번에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숨이 막 터질라 그래. 가뜩이나 제가 오늘 또 헬스장도 갔다 와가지고 막 가슴 막 부풀어 있는데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지금. 자, 제대로 한번 갈게요.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거. 자, 생각해 봅시다. 공소시효는 형벌이에요? 공소시효는 형벌이에요? 형벌 아니네? 그쵸? 그러면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돼 안 돼?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가 자, 소급표와 관련해서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부진정 소급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 소급표가 있습니다. 진정 소급표. 말 참 어렵게 해요. 개새끼들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욕해서 미안해요. 제가 욕하는 건 정확히 알고 하라는 얘기야. 자, 부진정 소급표, 진정 소급표. 이거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부진정. 자, 쉽게 생각합시다. 진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진짜다. 자, 진정 소급표를 먼저 할게요. 진정 소급표는 뭐냐면 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처벌 못하죠? 형수법 제대로 배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판결해야 돼? 이건 형수법 문제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퀘스천 내는 겁니다. 무슨 판결해야 돼요? 모르잖아. 모르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면소 판결하는 겁니다 원래. 공소시효 끝나면 무슨 판결이야 원래? 면소 판결 사유야.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공소시효를 끝난 범죄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를 다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면 원래 처벌하지 못하지? 근데 이걸 다시 또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한번 처벌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걸 연장해서 또 처벌하면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정소급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인정된 경우 있어요. 5.18 특별법.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그죠?
전두환 대통령이 학살을 많이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중대한 공익상을 이유로 이렇게 진정소급표를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야. 이해돼요? 뭐가 있어야 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돼. 개인적 이익을 관철하는 것보다 중대한 이익이 중대한 공익이 중요하다면 이 개인적 이익을 무시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정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외워야 돼. 진정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 5.18 특별법. 이해되죠?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표는 뭐냐면 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말하는 거고 얘는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야. 근데 거의 끝나가. 근데 끝나가지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난 거야. 이걸 연장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형법에서도 배우고 형법에서 배워요. 근데 공소시효는 우리가 형법이 아니야. 아니 형벌이 아니야. 형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야.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표 인정됩니다. 그죠? 공소시효에 관련된 부진정 소급표 인정돼요. 다만 얘가 문제가 돼. 진정 소급표.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돼.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중대한 공익상 우리가 5.18 특별법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다. 이해되죠?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정지시켜놓고 나중에 연장할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언제나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봐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 자, 부진정 인정되지? 진정소급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언제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요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 원래 두 개를 나눠서 보는 게 맞는데 시험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진정소급표를 물어볼 때가 있고 부진정소급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뭉탱구리로 그냥 이렇게 판례 요지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마번에 게임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 그 다음에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여기 그냥 개소리야. 그냥 넘겨요. 그냥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었던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 맞는 지문이다. 맞는 지문이야. 자, 옳은 지문이야. 키워드는 어디냐?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자, 잘 봐봐요. 자,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바뀌었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법에서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지 않다가 재판 시에 갑자기 그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면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이건 처벌 규정이야 지금. 잘 생각해봐요.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이제 처벌하게 되었던 바. 지금은 처벌하게 된 거야. 하지만 키워드가 어디야?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잖아. 그럼 이전에는 이걸 처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게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갑자기 재판 시에 만들어서 이렇게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벌 규정이지? 형벌 규정이지? 그러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돼야 안 돼? 적용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쉬운 거야. 제가 말한 대로만 이해적으로 풀면, 논리적으로 풀면 이건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키워드가 어디야?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요게 딱 보이는 순간 뭐다? 이거는 형법 소급표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기억이 안 나. 게임머니를 기억하세요. 게임머니. 우리 요새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하지? 카카오톡에 게임머니가 있잖아. 그런 게임머니. 이게 주어야. 주체. 그죠? 주어. 그럼 얘는 뭐야? 포인트야. 키포인트. 근데 사실 뭘 공부해야 돼? 포인트를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까지 외워라? 주어도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요. 키워드를 사실 2개 잡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형광펜으로 쫙 그어요. 이렇게.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예쁘잖아. 지금 이건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 거고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에다가는 이렇게 예쁘게 괄호를 쳐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리한 방법. 자, 주어가 뭐야? 게임머니야. 그죠? 키포인트는 뭐야?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었던. 딱 끝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뭐야? 위배된다. 오케이. 끝. 정리 끝이야 이거.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는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숙달 반복이에요, 결국은. 이해돼요? 이거 내가 외웠는데 한 달 뒤에 문제 풀잖아요? 분명히 까먹어, 이거. 분명히 까먹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눈으로 많이 익혀야 돼, 안 익혀야 돼? 익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이해되죠? unbelievable. 퍼펙트 하잖아, 진짜. 깔끔하지? 그래서 정답 모두 몇 개인가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해주면 다 해주는 거잖아. 이미 다 가르쳐줬잖아, 정답 뭔지. 이것까지 해주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틀림을 OX로 답하시오. 왜 이렇게 OX가 많은 거야, 여긴, 그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OX는. 한 4문제, 5문제 나와요, 박스로.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야?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힘드네요. 명확성의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것부터 알아야지. 이것도 죄형법정주의 내용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법률주의해야 된다, 그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두 번째, 소급표 금지 원칙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뭐냐?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구성요건 만들어야 되지.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야 돼? 명백히 정해야 돼요.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면 법관이 보면서 지도 몰라, 이게 뭔 말이야? 지네끼리 막 해석하잖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요구한다? 죄형법정주의로서 범죄와 형벌을 만들 때 반드시 명확하게 해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은 이걸 기억하시고,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정기형의 문제예요. 부정기형. 과연 부정기형을 우리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논점.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그리고 판례만 나오고. 명확성이 시험에 나오면 뭐다? 판례 아니면 부정기형 하는 문제야. 그럼 부정기형은 첫 번째, 절대적 부정기형이 있고요. 절대적. 그럼 두 번째, 상대적 부정기형이 상대적. 이 두 가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부정기형 자체를 모른다. 나는 부정기형을 몰라요, 선생님. 그럼 할 말이 없지, 내가. 그럼 이거까지 해줘야 되잖아. 해줄게요, 일단. 부정기형은 뭐냐? 정해지지 않은 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럼 정해졌지, 우리? 사형, 무기, 그 다음 뭐야? 5년 이상. 이런 건 우린 정기형이라고 표현을 해. 정해졌다. 정해졌다. 부정기형은 뭐냐면 완벽하게 정한 게 아니야. 자, 2년에서 이 시학년에서 2년에서 몇 년? 5년. 근데 몇 년인지 몰라. 정확하게.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어. 이런 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정기형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정기형의 문제. 근데 절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뭐냐면, 자, 정확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야. 자, 부정기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서 부정기형에. 자, 판사가 법관이 재판하는데 부정기형에 처한다. 이런 시대인가 말이야. 부정기형 몇 년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 몰라?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게, 도대체 몇 년을 살라는 얘기야, 나한테? 100만 년 여기 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냐면 20년 될 수 있고 50년 될 수 있고, 몰라, 나도 몰라. 일단 들어가 봐.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에서는 무조건 금지합니다. 현대형법에서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야? 상대적 부정기형인 겁니다. 상대적 부정기형. 그러면 상대적 부정기형은 과연 죄형법적인 원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반하지? 얘는 나쁜 거야. 절대적 부정기형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얘는 빼버려.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남는 건 뭐야? 상대적 부정기형이야. 그러면 상대적 부정기형은 선생님 뭐예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죠? 이게 힘든 거야, 사실은. 이건 기본 수업이 아니거든.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건 초반이니까 제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적 부정기형은 단기하고요, 장기를 정해놓는 거야. 장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단기는 짧게 몇 년 할 건지, 최대 길면 얼마까지 갈 건지. 그래서 단기 1년에, 장기 3년 이렇게 정했어. 그럼 짧게는 몇 년? 1년. 길어지면 3년. 이 안에서 너는 형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봐봐요. 자,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하고 2년을 징역형을 받은 사람하고 단기 1년, 장기 3년을 받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불리해 보여? 어떤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게 불리해 보여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왜? 선생님 보세요. 얘는 2년 하면 끝나면 나오잖아요. 교도소 2년 살면 나오잖아요. 얘는 재수 없으면 3년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얘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거야. 일반적인 생각이. 근데 누가 더 유리한 거냐? 얘가 더 유리한 겁니다. 선생님 왜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나중에 교도소에 가면 가석방을 받았어요.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이라는 건 뭐야? 미리 석방되는 겁니다. 자, 행정이 우수해. 거의 모범수야. 이런 사람은 가석방 가능하지? 자,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자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요. 자, 부정경이잖아. 부정경은 단기에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그럼 1년에 3분의 1하고 2년에 3분의 1하고 가석방 누가 빨리 될 수 있어요? 얘가 빨리 될 수 있지? 그렇잖아. 왜 1년에 3분의 1이면 몇 개월이야? 해봐. 10이 나눠봐. 4개월이네. 그죠? 4개월 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근데 얘는 2년이니까 8개월이 걸려야 돼. 8개월이 있어야만 가능해. 가석방이. 그럼 가석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한 거야? 얘가 더 유리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이랑 다른 거야. 우린 법을 외우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 부정경과 정기형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거다? 상대적 부정경이 더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우리 유리한 거는 어른들한테 해줘야 될까? 소년한테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봐. 빨리 나가게 해주는 건 소년을 빨리 내보내야 돼? 아니면 어른을 빨리 내보내야 돼? 아, 소년이지. 왜? 우리나라에 꿈나무도,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끌어갈 꿈나무를 빨리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 부정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답 다 줬잖아, 이미. 소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소년법에서 인정을 해. 그래서 성인은 무슨 형이 원칙이고, 원칙이 아니야. 성인은 다 뭐야? 정기형이야. 소년은 소년법에 의해서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시험 문제에서 부정경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절대적 부정경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절대적 상대적 묻지 않고 부정경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맞아, 틀려? 자, 잘 들어봐요.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근데 부정경은 두 가지가 있지? 그렇잖아. 우리 감독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나 봐. 부정경은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잖아. 뭐랑 뭐? 대답. 뭐?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부정기형이라고 말했으면 이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근데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틀려? 틀리지. 왜? 부정기형 안에는 뭐도 있어? 상대적 부정기형도 있잖아, 이 양반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잖아. 뭉탱구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왔어요. 모의고사 이런데. 그러니까 애들 헷갈리는 거야. 부정경 도대체 절대적 부정경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 부정경 얘기하는 거야? 이 미친놈아 뭐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하는 거야. 둘 다. 그럼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되죠? 그렇잖아. 근데 반하지 않잖아. 근데 반한다고 했으니까 맞 틀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상대적 부정경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낸 새끼도 쓰레기야 이거 사실. 정확하게 주어를 주던가. 정확하게 절대적 부정경은 이러면 그래 이거 반해. 상대적 부정경 반하지 않아 이렇게 주던가. 근데 문제를 그렇게 안 내고 어떻게 냈다고 그냥 부정기형은 이렇게 내니까 애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니까 부정기형이라고 말하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뭐다? 명확성의 원칙이다 이제. 그죠? 갑니다. 렛츠고. 자, 1번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구항. 예비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후문이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틀렸습니다. 일단 뭐가 틀리냐? 반하지 않아요. 자, 키워드는 어디야? 우리 키워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아봐야 돼. 키워드는 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 키워드는 뭐냐? 정확하게 의무예요. 의무. 자,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민방위 4년 차예요. 내년이면 4년 차. 올해 3년 차고 올해 받았고 내년에 4년 차가 됩니다. 몇 살인 대충 이해가 가죠? 유추해봐. 유추해보고. 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자, 예비군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그럼 소집 통지서를 발행하러 우리 오죠? 동사무소에 나와서 갖다 주잖아. 그럼 이걸 받을 의무가 있는 자는 우리 집에 엄마도 살고요. 아빠도 살고요. 우리 형도 살고요. 우리 형은 나갔다. 결혼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나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모두 다야. 모두 다는 아니죠. 왜? 자, 여기 통지서에 이름이 누구라고 써 있어? 누구라고? MC 독서 나오세요. 그치? 써 있는 사람이 누구야? MC 독서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군 거야? MC 독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까지 이거 의무를 다 지운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어떠한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미 알 수 있는 거야. 의무는 누구만 있는 거니까. 당에 그 사람만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의무는 누구만 지는 거야? 본인만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범위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범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무는 본인에게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써봐봐. 만약에 의무 있는 자에는 누가 해당되고 누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거 다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딱 법은 간결성의 원리입니다. 법을 길게 쓰면 법전이 이만해져. 그럼 여러분들 법전 찾을 때 여기서 봐야 돼. 법전 여기서 봐야 돼.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간결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무 있는 자는 누구? 본인. 이해되죠? 이제 안 합니다. 2번.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을 일일이 세분화해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내가 알겠지? 이걸 너무 길게 쓰면 법전이 이만해진다니까? 법전이 이만해지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책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아까 이런 것처럼 부득이하게 일일이 다 쓸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간결하게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죠? 그냥 어떤 판례의 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뭘까요? 자,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 요거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처벌법규가 다소 광범위하여 좀 넓어. 그죠? 광범위라는 말은 뭐야? 많이 넓다는 얘기지?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설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이거. 오타야, 오타. 이 정도도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된 거야. 해설은 우리 문제집 해설 보는 거고. 자, 해석입니다. 해석. 자,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야.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얘랑 같은 말이네. 그죠?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법관만 알아들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런 건 쓰면 안 돼. 근데 얘는 2번, 3번의 요점이 뭐냐? 일반인이 알아먹을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더라. 이해되지? 쉬워요. 2, 3번은 사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문제고 여기서 2, 3번 답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냥 나가서 빨리 지금 여기 노량진이거든요. 빨리 나가서 저기 한강 건너가셔가지고 빨리 입수하세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이야 이거. 그렇잖아요. 자, 4번. 화물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고 등록된 배형 자동차를 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제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맞습니다. 반한다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자, 벤이에요. 벤. 자, 우리 자동차 중에 벤 있지?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카니발 벤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거를 과연 승용 또는 승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벤 자동차랑 승합 자동차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자, 승합 자동차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 승용차는 뭐야? 자가용 자동차를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 자가용 자동차랑 벤형 자동차는 목적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이 벤형 자동차를 우리가 네 마음대로, 법관 네 마음대로 승용 또는 승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이? 그래서 벤형을 승용 또는 승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다면 이건 뭐다? 제형법적인 원칙에 반한다. 사실은 이건 명확성보다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면 법관 너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아까 제형법정 관련해서 법률주의 배웠어요. 그죠? 법률주의.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소급표 배웠어요. 소급표. 그죠? 거꾸로 처벌하지 말라. 행위 시때 범죄가 안 됐던 건 재판 시에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 세 번째 우리 뭐 나왔어 지금? 명확성. 명확성은 시험에 나오면 뭐다? 판례 아니면 부정기형 관련된 문제. 그다음 4번에 우리가 지금 하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추, 해석, 금지야. 자, 유추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유추해석. 우리가 야 너 유추하지 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죠? 네가 미리 앞서가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걸 금지시켜. 법관 네 마음대로 네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지 말아라. 이게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유추해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확장해석. 유추해석하고 확장해석은 다른 말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유추라는 건 뭐야? 우리가 유추한다는 건 미리 너무 앞서가는 거야. 확장 해석은 좀 넓게 보는 겁니다. 엄연히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법률에서 유추해석 금지를 우리 배우고 있잖아, 지금. 재형법정지 관련해서. 그러면 확장 해석은 가능합니까? 우리 다수설은 인정을 해요. 다수설은. 근데 판례는 유추해석도 금지되고 법과 네 마음대로 확장 해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추해석이 안 되니까 확장 해석도 하지 말아라. 법문은 그대로 해석해라. 그래서 요와 같은 변형을 승용 또는 승합으로 봤다면 요거 유추해석 또는 내지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형법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재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걸 배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와. 사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인 건 14년 판례, 13년 판례, 2013년, 14년 최신 판례를 위주로 또 하나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이에요. 저도 내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내일 들어가 봐야 돼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래도 뿌듯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 기본 강의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해준 게 있어요. 그죠? 원래 기본 강의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면 분명 초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말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제가 오늘 여기에 새벽 1시에 노량진에 도착해서 새벽 1시에 노량진에 또 도착해서 보니까 두 가지 얼굴이 보여요. 사람의 두 가지 얼굴이. 첫 번째, 노량진에 술집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근데 대부분의 술집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 수험생이야. 수험생. 자,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술집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얘는 공부를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 생각만 그런 겁니다. 제가 맞다는 건 아니야. 자, 포기한 사람이 두 번째,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늘 나한테 하루 휴식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굴이 달라요. 왜? 일단 얼굴이 퀭해. 뭔가 피곤하면 퀭해. 걔는 오늘 하루 쉬는 거야, 사실. 근데 얼굴이 밴들밴들하고 여자랑 막 시시덕거리고 뭐 벌써 얼굴에 꽃이 폈어. 걔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야. 이미 여기 사회 유지입니다. 유지. 이 동네 유지야. 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사실. 두 번째 얼굴은 뭐냐면 가방을 메고요. 조용히 혼자 당기는 사람들. 혼자. 아,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매력이 있어요. 은둔형 있죠. 은둔형.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가는 거야. 1시에. 그러니까 두 얼굴이 있는데 한 얼굴은 정말 우리 20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20대를 여기서 6개월을 보냈어요. 20대를. 나갔어요. 여기 못 살겠다고. 저는 여기 안 맞아요. 터가 안 좋아. 사실. 그래서 20대 때 청춘을 헛되이 보내면 인생의 나중에 분명 후회가 올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문제 푸는 방법 꼭 알아가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제 얼굴 기억 못해도 돼요. 제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문제 푸는 방법만 기억해 가세요. 이거 제가 왜 또 강조해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두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압니다. 그죠? 근데 공부를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저는 막 즐겁게 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향토 예비군 설치 예비군 오케이 막 이렇게 혼자 막 미친놈이야. 또라이가 되는 거지. 그때는 나 혼자 책과 나와의 대화야. 그러니까 나 혼자 대화하고 나 혼자 얘한테 묻고 내가 나 혼자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되고 오늘도 공부해야 돼. 책가방 메고 가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15조 구항 후문이 수평을 뭔 말이야. 향토 예비군 설치법 15조 구항 후문 잠깐만.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즐겁게 우리가 마음가짐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마음가짐 속에서 나는 이미 경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도 즐겁게 하면 정말 금방 늘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거 어떤 선생님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될까요? 글 남겨주세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봤다.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비밀 댓글로라도 답을 해드릴게요. 왜? 홍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문제집을 사면 여러분들 분명히 장점이 다 있으니까 제가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까지 문제집을 한 200권 이상 풀어봤는데 한 권 보는데 하루면 봐요. 저는 하루면. 솔직히 이런 책들을 저는 솔직히 지금 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댓글에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는 상업적인 돈만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정말 올바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더 제가 자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진행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마음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